돌아오지 않는 강.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날아오를 것만 생각하며 풍선을 물고 온 몸에 진 다 빠지도록 불었는데 날려보내기도 전 펑 터졌을 때의 허망함이 이와 같을까? 한참 동안 멍해졌고 굳이 살을 꼬집어 보진 않았지만 풀 죽은 모습들은 극명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행복이란 자기가 긋는 금이 최적선일 수도 있지만 자칫 일생 불행을 싹 틔우는 착지라는 걸 강조해 무엇하랴. 발밑에 묻혀있는 행복을 찾아 윤낼 생각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도는 사람들. 그 애의 눈빛은 사슴을 닮아 있다. 출근할 때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반짝이는 그 애를 만날 생각에 온 매무새를 살핀다. 같은 통로 9층에 사는 유치원 다니는 말소리가 또랑또랑한 아이. 안녕하세요. 오, 그래, 유치원 가니? 몇 층에 사는 남성이 부려놓고 갔는지 상큼한 스킨향이 싫지 않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애의 인사를 받으면 그만 양털구름이 된다. 아파트 생활이란 게 같은 상자 속에 살아도 하나같이 바쁘게 살아 몇 층 누구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맨 꼭대기 층 사는 분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층수를 누르면 그때서야 속으로 아하 했다. 어른들끼리도 서로 등 돌리고 통로에서 만나는 중고등학생들도 모른 척 지나기 일쑤인데 그 아이는 한결같이 인사를 한다. 부모가 참 잘 가르쳤구나. 감동으로 하루를 열어주는 그 애에게 답례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언젠가부터 자신의 행동이 정말 착한 행실이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날 목 부분과 팔끝에 하얀 털이 달린 빨간 점퍼를 하나 사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평소 딸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에 감동받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갔다고 연극을 하도록 일러주고 돌아왔다. 어른애도 몰라볼 세대를 살아갈 그 애가 끝까지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작은 배려였다.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는 날만 빼고 그 애도 나처럼 건너뛰지 않고 이곳을 거쳤으리라. 세월이 바람처럼 휙 지나갔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 그 안에서 또 마주쳤다. 키가 훌쩍 커버린 그 애의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본인은 중학교 3학년, 제 오빠는 고3, 늦둥이 남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키가 큰 까닭도 있겠지만 차림새가 꼬지지하니 느낌이 이상했다. 그 이후 며칠 지난 뒤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애의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사실이었다. 40대 초반인 그는 외모가 참 세련된 여인이었다. 키도 알맞게 크고 몸매 또한 날씬했다. 아이들 교육열 역시 남달라 좋다는 건 다 시키는 열성파였다. 늦둥이 하나 더 낳는 걸 보고 금술이 좋아 보여 부럽기까지 했다. 매너 또한 깔끔해 이웃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각종 모임,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할 때도 인기가 높다는 평판이었다. 그의 젊음과 미모에 반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럴 수가. 저리 층층 아이들을 두고 어찌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었던가. 그러고 보니 요즘 그의 남편도 초췌한 것 같았다.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저만치에 그의 남편 차가 여러 번 주차해 있는 걸 보고
예의 바른 그 애를 떠올렸고 그의 아내를 떠올렸었는데 요 며칠 새 부쩍 그의 낡은 차 뒷공무니가 쓸쓸해 보였다. 다시 생각해도 그녀의 용기가 부러웠지만 잠시 후 부르르 몸을 떨었다. 남의 깊은 사생활을 낱낱이 알 순 없지만 우선 내가 낳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린 그의 빗나간 용기에 아연 실색했다. 얼핏 듣기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말에 더 실망했다. 그만한 지성을 지닌 부부, 살림이 쪼들리면 짐을 나눠지고 가족이란 수레를 함께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다 보따리 싼 데서야 이 지구상의 정상적인 부부가 몇 되겠는가. 여인의 삶, 몽땅 버리고 싶은 날이 왜 없었겠는가. 견디는 것의 한계를 느껴 싹도 없이 돌아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유혹에 허구한 날 시달렸었다. 삭힌다는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다독여 가라앉히는 것이다. 치솟는 분을 삭히고 터지려는 울음을 누르고 맵고 억센 기운이 수그러들며 한 단계 숙성하는 것이다.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 닿는 그곳이 제2의 행복의 자리임을 꿈꾸다가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입장, 자식, 친지, 지인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나 하나 참으면 나라가 편한데 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으면 움직을 못했다. 아내는 집안의 해라고 하지 않던가? 어미이자 보호막이다. 가장 강한 것 같은 남편도 안을 들여다보면 평생 어린애다. 온통 집안에 어린애만 남겨두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내는 강물로 흘러야 한다. 장마가 져 흙탕물이 범람해도 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흐른다. 잠시 숨막히는 쿨컥거림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맑아져 다시 말없이 흐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들 눈에 슬픔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근심처럼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어 가슴이 고통스럽다고 산꼭대기로 흐르는 강물을 보았는가? 고통의 보자기엔 반드시 축복이 쌓여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되리라. 여성의 속성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아무리 견고한 척해도 남성의 보호를 받고 싶고 응석도 부리고 싶어진다. 또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주물주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 있는가? 때론 남편에게 가당차는 때를 쓸 수도 있다. 아내란 정체성의 확인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때론 져주어야 한다. 남자라는 특권의식으로 무조건 여성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건 성차별에 의한 학대일 수도 있고 더 큰 슬픔을 초래할 수 있다. 만들 때부터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남성 아래 존재라는 걸 잘 안다. 굳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힘들게 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엊그제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애를 만났다. 키가 커서 그런지 유독 허리가 가늘어 보이던 아이. 아침밥은 먹고 학교에 갔었는가? 차마 묻지 못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였다. 식당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던 언니와 깔깔대며 통화하는 걸 들었다.
어딘가에 시퍼렇게 살아 올망졸망 삼남매 또 다른 어린애 남편을 버려두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용기에 또 한 번 가슴이 떨렸다. 가족의 와해는 이웃과 사회의 분열을 낳고 세계의 분열을 낳는다. 아내가 가정을 버린다는 건 여성의 정조를 버리는 것과 같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의식의 많은 변화로 인해 생각이 다양할 순 있지만 분신인 자식, 그 뿌려놓은 씨앗은 분명히 남편과 함께 가꾸고 거둬야 한다. 그 책임을 남편,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또 다른 슬픔을 양산하는 고통만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자리를 옮겨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찾아내지 못해 어둠에 묻혀버린 것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강에게 일러주고 싶다.